안녕하십니까. 25년도 10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벌써 9일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일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10일 전에 제가 퇴근을 하면서 뒤에서 제 차를 일방적으로 추돌을 해가지고 멈춰있는 차를 제가 병원에 좀 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진단 받고 뭐 응급실 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큰 부상 없이 그냥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10월 소식이 좀 늦어졌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년도 10월 부동산 소식은 10월 달에 우리가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6월 3일 날 들어섰죠. 25년도 6월 3일 날 들어서서 6월 달에 그 부동산 대책 한번 나왔고, 6월 말에 또 9월 달에 한번 나왔고, 이번에 10월 15일 날 이제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출 규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할 때 서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의 집값이 많이 폭등을 했죠.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주식 가격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그 거의 폭등 수준이죠. 한 7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코스피가 2,300, 400 했던 코스피가 지금 4,200까지 갔다가 엊그저께 서부터 좀 출렁했죠. 이재명 정부는 정책 기조가 부동산의 그 폭등을 막고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큰 물줄기를 이렇게 튼 거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정책 기조가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5년간은 그래도 부동산 쪽은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또 주식시장은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을 거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그러면 그 흐름에 반응을 본인 투자자가 해야지, 그거와 역행하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어요. 요번에 그 서울 전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경기도 12곳,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 전역하고 뭐 원래는 이제 강남 3구서부터 한강변 벨트라인 이쪽으로 그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폭등을 했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절대 안 좋습니다. 일부 지역, 우리가 지금 22년도 2월 달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나서 막 미국에서 공급망이 깨지고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했죠. 22년 그 2월 달, 3월 달이에요. 그때가 1사분기 때. 근데 이제 그게 저희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금리가 이제 그 FOMC가 뭐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 10번 열리니까 이렇게 10번인가 열릴 거예요. 그때마다 금리를 뭐 2.5% 또한 5% 이렇게 막 올렸죠.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까발짝 놀란 거죠. 긴축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엄청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를 때는 다 올랐다. 강남, 특히 서울에. 25년도 지금 현재 후반기에 와서는 더 올라서 무서울 정도로 폭등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사지를 한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하려고 규제책을 했는데 벌써 지금 3번 나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26번인가 나왔죠. 근데도 계속 올랐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서부터 돈을 막 푸니까 다 그게 이제 자산으로 가고 코인 시장으로 그때 많이 가고, 코인 시장에서 그 사기라 그러고 막 그런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폭등을 하고 막 자산 시장이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들어서는 비트코인 폭등하고 하는데 부동산은 잠잠했다. 부동산 쪽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쪽은 긴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돈을 이렇게 푸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아무래도 가구당 1,00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돌아가고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가구당 와버리면 돈이 흔해지죠. 인플레가 뭐 100%, 200%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훅훅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막 이제 폭등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내가 금에 투자를 해라. 근데 제가 얘기하고 방송하고 나니까 푹푹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정부가 10월 15일 날 안 잡힐 것 같으니까 또 강력하게 이렇게 그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에 보면은 이쪽,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남하고 광명하고 빼고는, 하남시, 광명시 빼고나고는 다 이 경부 고속도로 그 벨트예요. 성남, 분당, 또 과천, 안양, 의왕, 수원도 팔달, 영통 이렇게 권선 빼고, 이쪽이 지금 경부 라인 벨트란 말이에요. 용인 수지도 들어가 있고, 용인 기흥은 빠졌네, 동탄 2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 정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때렸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묶고 또 서울 전역 수도권 10곳 이렇게 묶고 나서 개투자는 이제 불허한다 이런 식이 됐고 또 DSR 스트레스 뭐 금리 전세 대출 뭐 DSR에 포함하고 또 기존 대출 한도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 한도는 유지하는데 2주택자들도 제가 올해 1월달에 받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묶여있던 게 1월달에 풀어진 거잖아. 그래서 1월달에 미리미리 받아놔라 저때 얘기를 했었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다 DSR에 묶어버리고 그래서 거래량이 이 기간 10월달에 폭등을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난 상황에는 거래량 없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지점이 부동산 투자는 다른 데도 좋지만 여기가 서울 뭐 강남 3구 제외하고 용산 또 성동구 광진구 요거 강동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하고 밑으로 뭐 과천 성남 분당 또 그 안양 의왕 수원 용인 수지 여기가 보면은 요 밑에 보면 그 화성 그 동탄 2 용인 기흥도 괜찮고 GTX가 개통이 됐으니까 A 노선이 그 제가 말씀드린 데가 2년간, 3년간 그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이 좋았던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제외된 데가 지금 동탄 2 그리고 우리 검단 인천 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여름에 그때 방송할 때도 어디가 그 젊은 3040들이 어디 주택을 많이 샀느냐 해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규제책 나왔을 때 이번 세 번째잖아. 그럴 때도 동탄 2하고 검단 신도시를 많이 했다. 현금이라든지 고가주택 여기 있는 주택들을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기존 뭐 전세대출 보유자나 다중채무자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로 주담대 받을 수 없고 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웬만하면 현금으로 이 지역은 대부분 무주택자가 바로 아파트를 계약하기는 쉽지가 않죠. 대출 기기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데 해놨다가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이 지역을 들어가는 그런 플랜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다 묶이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고 세밀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어느 순간 이 지역에 거래가 이제 계속 수요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또 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다 보면 폭등한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지금 수면 아래로 다 내려가 있는 상황.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폭등의 전조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청약할 때는 이제 무주택자 위주로 해주고 1주택자가 청약할 때는 많이 이제 페널티가 많아서 거의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지역은 뭐 신규로 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물론 그린벨트 해제해갖고 뭐 공급을 늘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편의하게 옛날서부터 해먹던 그 얘기고 실제로는 없죠. 서울에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거죠.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아파트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도 안 잡히면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요 투기과열지구가 거래가 없다. 그럼 수요가 이제 이쪽으로 수원 권선이나 동탄 투 용인 기흥 또 이런 데로 분산이 되겠죠. 근처로. 저쪽 우리 검단 쪽은 검단 신도시 뭐 없으니까 신도시가 이제 그렇게 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 거래 건수들이 조금 높아질 여지가 많은 거고, 앞으로는 이게 또 거래가 많아지고 뭐 동탄2나 검단신도시가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도 이제 조정지역 대상, 옛날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뭐 이런 거 규제할 때 그 조정지역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심하면 투기과열지구로 묶겠죠. 또 여기 또 그 옛날 우리 또 호반도 지금 우미린이나 호반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도 2년 실거주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분양권도 다 1주택으로 들어가냐. 옛날에 분양권은 1주택 아니었는데 지금 분양권 사기만 하더라도 1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다만 이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양도세 부분 중과나 취득세 부분 중과는 하지 않는 걸로, 그것도 이제 심해지면은 그것까지도 만지작 하겠죠, 정부에서. 서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폭등을 해서 문제는 너무 폭등을 한 게 문제였죠. 그래서 정부는 항상 이 정도에 두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서울만. 저기 밑에 이 라인에서 동탄2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양도세 금방 말씀드렸는데 취득세는 중과 안 하기로 했고 양도세도 중과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양도세 중과는 내년도 5월달까지인가요? 전반기까지 26년도 전반기까지 유예하는 걸로 미리 유예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는 안 하고. 지금 막말로 요 부분만 요 부분에 있는 아파트만 좋았던 거지 그 외에는 뭐 꽝이었죠. 전국은 밑으로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매매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10월 15일 날 또 이렇게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다. 다음 국제 뉴스로 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 에이펙 10월 달에 에이펙 10월 말에 29일 날 30날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이펙 여러 뭐 트럼프도 오고 뭐 시진핑도 오고 뭐 일본의 그 새로 총리가 되신 그 여자분도 오시고 또 뭐 여러 나라 칠레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뭐 그 에이펙이라는 게 이제 태평양의 근처에 끼고 있는 그런 회의체죠. 협의체. 공식적으로 뭐 강제성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 다자간의 그 협의체인데, 옛날에 이제 90년대 총가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 그 총리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에이펙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먼저 왔다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3,500억 불 투자 이것 때문에 그 몸달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합의하고 갔고, 뭐 합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서로 협의해 갖고 합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니네 3,500억 불 내 현금으로 가져와.
이거였잖아요. 깡패 짓거리를 트럼프가 한 거잖아. 우리나라 일본한테 하고 미국의 제1번 따까리 일본, 국가 1번 일본, 그다음에 넘버 2 따까리 나라 대한민국.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만만한 적대국이었던 중국한테는 뭐 협의도 못하고 그 이후에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하고 만났다가 트럼프만 막 해고 말하고 뭐 시진핑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고 닌 짓거려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잖아. 미국하고 중국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 혼자서 난리 피니까 이렇게 미국은 밑으로 떨어지고 중국의 위상만 올려주는 꼴이 돼버렸죠. 뭐 관세도 뭐 위에 다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먼저 한 대 얻어맞고 나가 떨어졌고, 대한민국은 막 때리는데도 계속 맞은 거지. 그래도 3,500억을 주면 나라가 망하니까 죽는 것보다 낫잖아. 숨이라도 쉬고 살면. 어떻게 그냥 뭐 1,500불은 뭐 그 조선소 마스가 그걸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또 2,000억 불은 저기 하게 하고, 뭐 25%였던 관세 15%로 낮췄는데, 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대법원에서는 그거 뭐 의회 권한인데 대통령 트럼프 네가 뭐 권한도 없는 놈이 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관세를 매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뭐 무효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고, 그 전에 벌어졌던 이제 트럼프 1년도 안 됐어. 걔가 이맘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고 1월 20날인가요? 25년도 1월 말에 대통령직에 복귀를 했어요. 바이든 나가고. 근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세 군데 다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미국 내에 트럼프에 대한 그 영향력은 많이 안 좋다. 공화당 그 주지사도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24년도에 그 국회의원 선거 그때처럼, 그때 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그 국민적 지지를 받아갖고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비리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의 신임 총리, 여자 총리분도 처음으로 총리 되자마자 오셨고, 우리나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주에서 했지만 뭐 그분도 6월 달에 대통령 되신 분인데 불구하고 국제 행사를 잘 치렀고, 뭐 미국과의 관세 협정은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제로로 다 해놨어요. 그때 당시 FTA 하면서 농민들한테 계란 맞고 막 그거 하면서 미안하다고 농민들한테 가서 위로해줘야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도 가가지고 계란 맞아가면서 미안하다고 그때 소고기 협상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쌀 협상 뭐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농민들한테요. 그러고 이제 이라크 그 전에 이제 니네 참가해라 그러시 뭐 군대 동원해라 월남전처럼 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부대 공병대만 갔었죠. 전투 지원부대만. 그 제로였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저기에 노란한 거야. 갑자기 25% 때려가지고 제로를 15%에 맞았는데 잘했다고 봐야 되나? 그것도 일본하고 똑같이 맞았다고 해서, 투자는 나중에 문제고, 투자는 뭐 정밀하게 해서 또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문제고, 그 이상의 걔네들이 미국이 너무나도 똥줄 타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됐을 수도 있죠.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갉아먹었잖아. 미국에서 수출해가지고 현대차가 세계 1, 2위가 되고 그랬으니까 돈이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방들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좋게 가져갔느냐, 세련되게, 아니면 트럼프처럼 조합해갖고 따까리들 다 집합해 해갖고 니 5,500억 불, 6,500억 불 EU, 꼬타리 하나 있네, 한국 3,500억 불 빨리 현금으로 가져,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세련되지가 못한 거잖아요. 항상 뒤탈이 남게끔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버리면 또 그거 다 어떻게 했냐? 웬 개쪽이야 또, 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그 세계 최강의 경찰, 그 부강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웬 개쪽이냐고. 이거, 나이가 80이 넘은 새끼가 그게 뭐냐고.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뜯기는
거라 뭐 협의가 아니고 또 협정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탈을 당했다.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강탈 당한 것처럼 이렇게 당했다.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는 숨쉬고 그냥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나마 뺏기더라도 언젠가 뺏길 줄 알았지 내가. 빨리 자주 독립하고 우리나라 군사력 키우고 해서 옆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하게 빨리 해야지. 언제까지 그 6.25 때 도와줬다 그래갖고 미국 따까리 돼가지고 빨리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쪽팔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미국 FOMC에서 25포인트 낮췄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4.25가 됐나요? 4.5가 됐나요? 한국은 동결했고 12월 13일인가 이제 FOMC가 있는데 12월 13일에 마지막 FOMC가 있고 우리는 이제 11월 달에 있으면 끝이고 한국은행은 뭐 동결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리는 추세인데 한 번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그 파월 의장이 그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갈굼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지금 건재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페드나 이 의장들, 연준 의장들이라든지 이사들의 임기는 되게 길어요. 미국은 그 4년 연임제에서 대통령도 8년 하면은 끝이잖아요. 2번, 4년 곱하기 2번. 근데 이제 우리는 5년 단임이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대신 이제 대법원은 종신,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 종신은 아니지만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의 그 대법원, 미국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정치에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압력도 받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FOMC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이게 관세를 한다 그래갖고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뭐 장관들은 뭐 관계가 없다, 인플레하고 관계없다, 뭐 저 오일 마사지 해가지고 원유 가격 마사지 해갖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슬금슬금 소비자한테 이제 다 전가가 되죠. 기업이 망하는데 소비자한테 전가해야지. 안 그러면 기업이 내가 망할 수는 없잖아. 기업들이 언제까지 부담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벌써 그 주지사 선거 3개 중에 다 민주당이 그냥 다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1년도 안 됐는데 만 1년도 안 됐는데 레임덕 왔다 그러고 이제 난리도 났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금리는 미국은 낮춰졌는데 한국은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미국하고 또 생각을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걱정돼. 타이밍을 여름이나 한 6월 7월 달에 낮췄어야 되는데 그때 못 낮추니까 이제 못 낮추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금 부분에서는 아까 그 10월 15일 날 그 우리 이제 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드릴 거다. 보유세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규제 체계는 빠졌지만 다음에는 아마 뭐 지금 뭐 현재 민주당들은 뭐 국회의원도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서는 국회의원 나오지도 않잖아요. 송파에서나 그냥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뭐 그 국민의힘인가요? 걔네 거기서 대충 국회의원 다 나오고 구청장도 그쪽이 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하지 뭐. 근데 이제 왜 그 서울에서 또 그 강남 3구 빼고 또 뭐 다른 그 구청을 25개가 있는데 나머지 22개까지 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부분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저께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당정 간 협의를 주식에서 이제 외국인 애들이 주식을 많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서 환율도 안정되고 막 그랬었는데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익을 다 실현하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또 엊그저께 이제 뭐 AI가 뭐
버블이니 많이 미국 쪽에서 막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쇼 커버링 하려고 간 건지 마진 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뺄 수밖에 없었는지 한 8조 원이 이제 빠져나갔죠, 외국인 자금이. 그래서 저번 주에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니까 무섭게 폭락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 당정 간에 이제 그 주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우리가 주식 배당이 금융소득 과세 하나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 45% 플러스 한 50% 가까이를 배당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됐었는데 그거를 주식 배당만 따로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거를 뭐 몇 프로를 하느냐 했는데 25% 이게 상속이냐 증여세하고 이제 또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5%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 얘기가 나와서 또 주식을 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큰 이제 정책 방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환율은 뭐 손바닥처럼 양면이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대비 환율이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1380원, 70원 하던 게 6월 달에 1350원 떨어져서 하던 게 다시 지금 1480원까지 이제 1460원 요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환율 시장에서는 1460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좋죠. 환율이 이제 외국인 애들이 7조, 8조가 빠져나가니까 이제 환율이라는 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뭐 이번에 예산안 나온 것도 뭐 돈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한 650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안 하는 거 보니까 728조니까 730조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 정부는 공개하고 투명하게 풀겠다. 윤석열 정부 때는 긴축재정 한다 그러놓고 뒤에서 국민들 모르게 돈을 막 풀었다. 근데 어쨌건 시장에 많이 풀렸어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금값도 많이 오를 거고, 돈이 이제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값은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숫자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이쪽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650조 해야 되는데 728조인가요? 728조 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을 이제 이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짠 거잖아요. 이제 국회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는 뭐 다 민주당인데 뭐 환율도 굉장히 지금, 근데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반대로 좋죠. 근데 이제 수입하는 기업들은 반대로 이제 완전히 안 좋지.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미국 인플레 때문에, 관세 때문에 유가를 눌러놔서 그렇지, 지금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인플레가 엄청 폭등했을 것 같아, 제 예상에는. 지금 인플레라는 얘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잖아요. 왜? 유가가 안정돼서 그래요. 미국도 지금 인플레 그게 뒤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얘기 오르는 증세가 나타나는 게 기름값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영리하게 그거를 마사지를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면은 트럼프는 유가나 기름값도 내년 26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요번에 세 개가 다 민주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돈을 더 풀겠지. 응? 어떻게든지 또 우리나라 일본한테 삥을 뜯고 EU한테 삥을 뜯어서 지 국민들한테 현금 살포를 하겠죠. 그러면서 표를 돈으로 살라고 하겠지. 그죠? 예. 그거 많이 대부분 어느 나라 국민이든 그런 거에 많이 넘어가니까 그걸 퍼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겠죠. 내년 11월까지는. 그리고, 내년 한 25년도도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렇게 마사지를 또 하겠죠. 한번 폭락시키고, 또 여름서부터 한 6, 7월서부터 이렇게 좋게 만들겠지. 증시를. 그렇게 마사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두 번 속느냐.
그게 이제 또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트럼프는 우리 저 윤석열처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야매, 일본 말로 야매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환율 가격은 아까 뭐 환율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 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 가격이 지금 제가 9월 달 거 말씀을 드릴 때 9월 달까지 정점 찍었는데 트라이온스당 4,359달러 찍고 폭락을 했죠.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우리 아시아 쪽 싱가포르나 저 홍콩 쪽에서 마진콜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선물 시장이 엄청 크니까 다 선물로 거래하잖아요. 주식도 선물로 거래하잖아요. 선물 시장 많이 봐야 돼요. 그 동향을 많이 봐야 돼. 선물 쪽에서 이제 그 증거금을 인상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어야 되잖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던지는 애들이 많았다. 그것도 있고, 그런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또 뭐 중국에서 금광이, 엄청 큰 금광이 뭐 발견됐다. 이거는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 런던 금시장은 런던에 있잖아요. 그래서 런던 금시장에서 그 펀드 저기들이 금을 많이 그냥 그 ETF들이 금을 현물로 많이 가져가고 쇼티지가 났다. 그래서 폭락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이 또 이제 그 금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대항하려고 금으로 해서 그 CBDC 중국 그 중앙은행 저기가 인민은행 거기가 이제 금을 보유로 해서 옛날 미국처럼 하려고 했는 그런 그 움직임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사는 금에 대해서 부가세를 우리나라 부가세 10%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가세를 없앴었는데 다시 이제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겪을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과수요가 몰리다 보면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큰 손들이 이제 파는 거죠. 팔고 또 갖고 있다가 조금씩 팔고 이러다 보니까 큰손 그 고래라고 그러죠. 고래들이 이제 파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밀히 좀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해서 지금 아침에 제가 확인한 걸로는 4,000달러, 트라이온스당 4,000달러, 31.7g인가 그러잖아요. 트라이온스가. 그러니까 4,000달러 방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내려갔다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각국 은행들이 이제 금을 매입하고, 그러면서 인도도 이제 금을 많이 매입해서 자기네 그 인도 달러를 무역할 때 금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브라질도 그렇고 금을 많이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달러를 못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10억을 갔는데 10만 달러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게 400원짜리가 10만 달러를 갔는데, 금은 뭐 그 비트코인만큼 안 가란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 또 금에 더 있잖아요. 또 하나 핵 융합을 해갖고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는 금을 핵융합으로 만드는데 지금 트라이온스당 4,000달러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4억 달러 뭐 그렇게 이상 드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거친 후에 우상향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폭등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항상 주식이고 제가 금이고 이렇게 해볼 때는 3번 분할해서 사고 3번 분할해서 팔고,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뭐 10%에 한 30% 정도씩 손절매하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 습관이, 거래하는 습관이.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누가 사야 된다 그래도 그냥 사지 말고 확인해보고, 내가 그 원하는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만 해도 코스피 2,700개예요. 회사들이, 종목들이. 그거
그냥 누가 산다 그래갖고 바로 사지 말고 공부하고, 아, 이 회사가 어떤, 뭐 좀 공부 좀 해봐. 그게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으니까, 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부분에서, 미국 주식이 지금 AI 버블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우리 닷컴 버블 폭락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AI는 좀 다르지만, 폭락은 언젠간 오겠죠. 많이 이제 이렇게 엊그저께처럼 뭐 한 포인트를 뭐 한 5% 정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저기가 되죠. 왜 그냥 과수요가 몰려서 그러는 거고, 과수요를 떨어내고, 다시 이제 또 받아주는 사람도 많고, 장기 성장성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2008년도에 그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이클 베리가 제가 빅쇼트를 한 6번, 7번 봤다 그랬잖아요. 반복해서. 그거 보고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 모기지 채권 갖고 숏을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버블이 온다 해갖고 숏을 쳤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아닌가? 혼자서 그럴까?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꾸준히 갖고 그 사람은 3년 동안 뭐 해고해가지고 뭐 마진콜 당해도 뭐 돈 증거금 더 내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거를 내가 알거든요. 영화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어저께 저번 주에 우리 코스피도 폭락을 했었는데, 저도 한 10%, 15%씩 이익이 난 것부터 이제 조금씩 손절매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날 오늘 월요일날 태양이 또 뜨듯이 다 또 뜹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사놓고 미리 3번에 거쳐서 사고, 팔 때도 3번에 거쳐서 팔고,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가지고 이제,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그걸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은, 돈이 많이 풀려버리면은 갖고 있는 그 빚이 작아지는 거지. 절반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 대신 성장을 하면 되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성장을 AI에다 두고 왕창 AI에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근데 이제 한국은 소외받다가 결국에는 반도체 램이 뭐 HBM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어차피 데이터는 램에 저장이 되잖아요. 뭐 중간에 캐시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뭐 캐시 메모리가 있고, 뭐 요즘에 갑자기 D램 시장이 뜨잖아요. 그 D램 수요가 다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AI는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NPU가 GPU가 그렇게 막 빨리 계산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엔 그건 한계가 있고, 어차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D램에서. 그래서 D램 가격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 아닌가. 뒤늦게.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르고, 우리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근데 우리나라 D램 하면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HBM, 고대역폭, 그 D램을,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데, 그걸로 인해서 AI 시대에 탑티어가 될 가능성도 많다. 어차피 이제 데이터는 D램에 저장이 되니까. 그런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이제 지금서부터 각광받기 시작한다. 근데 AI 버블이 꺼져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그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가 더 낫다. 미국은 이미 밸류에이션 너무 높게 돼 있잖아요. 밸류가. 그래서 그렇고 미국에서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이제 그 빚을 엄청 줄이려고 리도미네이션이 아니구나. 그 화폐를 막 확장을 해갖고 중국은 이제 너무 걔네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달러 넣으면 안 되겠는데 우리 CBDC 하자 그래갖고
뭐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인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 대신 니네들 통화를 하려면 너무 약하니까 달러에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금을 많이 사자. 그래야 이게 담보로 해서 우리 통화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을 많이 사는 그런 거가 있는 경향이 많고 우리나라는 금을 안 사는데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 금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이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는 무시를 못하는 거지. 이게 저 입장에서는 야 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뿌리면 전 세계인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가 더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지 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그 금코일 스테이블 코인이 근본이 스테이블 코인이 신뢰가 더 있을까? 나는 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이 뭐 1억 뭐 10만 달러 이상 간다고 하는데 개당 금은 못 가란 법 없잖아. 금이 더 신뢰가 있잖아 비트코인보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좋죠. 그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폭락하는 달러에 대비 그래서 금이 많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금리, 세금, 환율, 그 석유 가격 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석유 가격은 지금 계속 미국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60달러에서 뭐 65달러에서 60달러, 70달러에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디서 전쟁 한번 빵 터지면 이제 석유도 괜찮다. 아, 석유도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지금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는 언젠가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투자에서는 좀 어려운 시기죠.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포지션 막 정리하고 이제 그 있는 거 그대로 좀 남겨놓고 내년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쪽에서 너무 흔들리니까 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거기서 이제 빼내가지고 배당소득만 해가지고 이제 시장을 그 주식 시장을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들을 그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뭘 투자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하고 이뤄야지 아니면 좀 큰 물줄기에 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큰 파도 안에서 내 개인이 요만한 사람이 휩쓸려 가지고 익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래요. 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투자해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큰 돈은 번다. 좀 기업을 잘 선택하면 기업을 선택하는 공부를 많이 해라.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인제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에 순응하면서 차익 실현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데 너는 적금하듯이 그냥 뭐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지 해라. 금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들도 보면은 미국 주식에 조금 많이 뭐 친구들이 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성과급이 몇 천만 원 나왔는데 뭐 거기에서 뭐 지가 나름대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 시장이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수출의 한 25%를 하는데 괜찮다. 지금 많이 올라갈 그 여력이 많다. 한국도 정책적으로 지원도 보조를 맞춰주고 있고 한국 주식 아는 거 해라. 괜히 미국 주식 해갖고 또 이익이 났어도 세금 내야지. 또 환율에서 손해봐버리면 또이 안 하는 일만 못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고 또 털고 마음 편하게 술 한잔 먹고 이게 아니고 분산 투자해서 하되 미국 주식도 해보고 한국 주식도 해보고 금도 해보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25살이니까 많이 경험을 하는 게 좋죠. 돈을 번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가 제일 투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미리 이제 밥을 같이 먹는다는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해요, 제가. 종목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내가 공부했는데 어디가 괜찮은 것 같더라. 뭐, 채권에 투자하는 거, 또, 금에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많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이 아니죠.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인기 있는 유튜버들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사람하고는 연애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금이 내가 맨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5년 후에도 10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10만원짜리가 5년 후에는 가치로 따져보면은 5년이면 한 6만원 될래나? 이자 받으면 뭐예요? 이자보다도 인플레가 더 센데 또 정부에서 계속 돈을 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해서 이득을 20% 남기면 겨우겨우 돈의 값어치를 하락하는 거를 내가 방어를 했다. 한 10% 이상 이익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라는 어려운 생각보단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투자에 관한 거 매일매일 미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할 겸 미국의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유튜브에 미국 시황 같은 거를 일부러 매일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도 듣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이제 한 5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식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는 오를 것 같은데 그 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투자에 대한 공부는 내가 몸을 써서 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저도 뭐 몇억, 몇십억 하는 게 아니고 몇천만 원 갖고 하는 거니까 지금 또 많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다행히 오늘 한 해는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한 100% 정도는 이익을 낸 것 같아.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도. 내년에는 올해 좋았으니까 내년에도 이럴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많이 내봐야 한 40%? 제 예상에는. 그 대신 이제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또 손해보는 종목도 있을 거고, 즐겁잖아요,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거 해야 돈이 되는 세상이지, 옛날처럼 몸으로만 뭐 해갖고, 막, 개천에서 욕나고, 그거 돈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기업가들 다 보세요. 대부분 다 박사들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들이 또 기업을 만들고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가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옛날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부를 마치겠습니다.